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야, 이 노인네가 제대로 일 좀 해.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만 CCTV에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일 시간이지만 우리 남편 박수일 씨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이불을 조심스럽게 개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깨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이는 게 느껴집니다. 여보. 아, 깼어? 미안. 좀 더 자. 아침은요? 경비실에서 먹을게. 걱정 마.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고 저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70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이는 은퇴를 의미합니다. 손자, 손녀와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나이죠. 하지만 우리 남편은 달랐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뭐.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병 생겨. 3년 전 남편이 경비원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도 다 컸고 연금도 나오는데 굳이 그런 힘든 일을.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 나 아직 팔팔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 하고 싶어? 평생 회사 다니면서 사람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잖아. 그렇게 남편은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 걱정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밖에서 서 있어야 하는 일, 밤낮이 바뀌는 교대 근무, 70세에 시작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남편의 얼굴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304호 아주머니가 나한테 고맙다고 떡 사오셨어. 내가 어제 택배 문 앞까지 갖다 드렸거든. 오늘은 702호 꼬마가 나한테 그림 그려줬어. 경비 아저씨 그림이래. 귀엽지? 남편은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말하듯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일이 맞구나.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게 이 사람의 행복이구나.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우산 없으시죠? 제 거 쓰고 가세요. 아니에요, 경비원님.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 경비실에 여분 많아요. 내일 출근하실 때 가져다 주시면 돼요. 경비실 한쪽에는 항상 우산 대여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비로 준비한 거였죠. 10개도 넘는 우산들이 비 오는 날이면 하나둘씩 입주민들 손에 들려나갔다가 며칠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산값 만만찮을 텐데. 뭐 어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비 맞고 감기 걸리는 것보다 낫지. 그게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아침 6시 남편은 경비실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이었죠.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화단에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가로등이 나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박 반장님 벌써 출근하셨어요? 같이 근무하는 젊은 경비원 김성호 씨가 7시에 출근하면 남편은 이미
한 바퀴 점검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응, 성우야. 오늘 103동 쪽 CCTV 하나 각도가 이상하더라. 점검 좀 부탁해.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은 진짜 꼼꼼하세요. 하하,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거 이렇게라도 쓸모 있어야지. 남편은 항상 자신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일 경비원이 얼마나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인지. 경비원님, 택배 찾으러 왔는데요. 아, 잠깐만요. 금방 찾아드릴게요. 택배 보관함이 생기기 전 경비실에는 항상 택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기하게도 누가 무슨 택배를 받았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204호시죠? 여기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2개. 맞으시죠? 어머,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하하,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제가 나름 정리를 해놔서요. 사실 그 요령이란 게 남편이 매일 새벽 일찍 출근해서 택배를 동수별, 층수별로 미리 분류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은 그냥 온 순서대로 쌓아두는데 남편만 이렇게 했죠.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찾아달라고 하면 그때 찾아주면 되지. 동료의 말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출근 전에 택배 찾으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 급하게 찾으시는 분들. 그분들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박수일 경비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로 주차장이 붐볐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남편은 차가 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어느새 창문을 내리고 답례를 했습니다. 경비원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고 점심시간이 되면 남편은 경비실에서 간단히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제가 싸준 도시락이었죠. 어휴, 역시 집밥이 최고야. 남편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CCTV로 본 적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하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오, 우리 민준이 왔네? 오늘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그래, 다음에 아저씨한테도 보여줘. 네. 아이들은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을 좋아했고요. 어쩌면 멀리 사는 손주들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6시쯤 남편은 다시 한번 아파트 단지를 점검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가로등은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오늘도 이상 없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녁 8시 교대 근무자가 오면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머,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괜찮아. 오늘 날씨도 좋았고, 남편은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허리가 얼마나 쑤시는지. 그래도 남편은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뭐요? 805 할머니 있잖아. 혼자 사시는. 오늘 현관 비밀번호를 까먹으셨나 봐.
1시간 동안 밖에서 못 들어가시고 계시더라고. 어머, 그래서요? 내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비밀번호 확인해 드렸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한테 고맙다고 손 꼭 잡으시더라. 나도 늙으면 저럴 수 있는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자기도 70세 노인이면서 80세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사람.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도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편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경비원님, 우리 아파트의 보물이에요. 관리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이 일을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70세? 괜찮습니다. 우리 남편은 건강하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무엇보다 남편 자신이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저는 3개월 후에 알게 됩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명의 입주민 때문에 남편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3개월 전 1502호에 새로운 입주민이 이사를 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어요? 짐 옮기시는 거 도와드릴까요? 남편은 평소처럼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됐어요. 이사업체 있으니까. 씨의 대답은 차갑고 퉁명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은 누구나 예민하고 피곤하니까요. 그럼 편히 들어가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경비실로 연락 주세요. 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직전이었죠. 주차장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씨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주차선 좀 봐요. 이게 뭐예요? 옆차가 선 밟고 주차했잖아요. 관리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당장 옆차 주인 연락해서 다시 대라고 해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주차선을 약간 밟은 건 맞지만 씨 차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도 충분히 열 수 있는 간격이었죠. 손님,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옆 차분도 곧 출근하실 거예요. 큰 문제 없어? 당신 눈 달린 거 맞아요?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 차 문짝에 긁히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당신이랑 얘기해봤자 소용없겠네. 관리소장 내놔요. 그날 씨는 관리소장실로 올라가 30분 동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주차 관리 불량, 경비원 불친절.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은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씨의 갑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야, 경비원. 노인네, 거기 서 있지 말고 좀 비켜봐.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나이 먹으면 집에나 있지. 다른 입주민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일 똑바로 하든가. 남편의 동료 김성호 씨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형님, 왜 참으세요? 저 사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괜찮아. 저 사람도 스트레스 받았나 보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데요. 성우야, 우리가 참으면 되는 일이야. 괜히 일 키우지 말자.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이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우산이 없는 입주민들에게 우산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님, 우산 좀 빌려주세요. 네, 여기요. 조심히 가세요. 그때였습니다. 야, 거기. 어씨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네. 우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가져다 드릴게요. 남편이 우산을 들고 어씨에게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져다 드리긴 뭘 가져다 드려. 내가 가는 게 빠르지. 어씨는 빗속을 뚫고 경비실로 걸어왔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즉, 진작 이렇게 하지. 어씨는 우산을 확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아,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어씨가 우산을 가져가면서 남편의 어깨를 밀친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옆에 있던 입주민이 놀라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응,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김성호 씨가 나중에 제게 전화로 말해줬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그날 경비실에서 한참을 그냥 앉아 계셨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 후 남편에게 관리소장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박 반장님, 잠깐 사무실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월말이면 근무평가나 다음 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불러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남편의 앞에는 관리소장과 함께 관리위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관리소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 반장님, 죄송하지만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민원이요? 네. 주차 관리 불량, 불친절, 업무 태만. 지난 한 달간 총 7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위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어씨가 제출한 민원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3일 마이너스 주차 관리 소홀로 차량 파손 위험. 11월 7일 마이너스 택배 분실 위기, 경비원 무책임. 11월 12일 마이너스 불친절한 태도, 입주민 무시. 11월 18일 마이너스 우산 대여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상해 가할 뻔.
남편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박 반장님, 저도 박 반장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 압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까? 관리소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민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계속 쌓이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주차건은 박 반장님, 관리위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조사를 했습니다. CCTV도 확인했고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문제도 있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이요? 70세라는 나이가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입주민들도 우려하고 계십니다. 혹시 실수가 있을까 봐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이렇게 계속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리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후임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퇴직금도 규정대로 드리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 반장님, 실례하겠습니다. 남편은 사무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보, 저녁 안 먹어요?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방문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밤 11시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울었어요? 아니야. 무슨 일 있었어요? 말해봐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뭐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대.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 입주민들을 위해 자기 돈으로 우산을 준비했던 남편.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한 번도 큰 실수한 적 없는 남편. 그런 남편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누가 그런 민원을 낸 거예요? 1500이요. 어씨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내일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요. 하지 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말자. 나도 이제 늙었나 봐. 70살인데 뭐.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도 결과가 이렇잖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한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7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악에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 저는 그걸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남편이 퇴사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님, 제 남편 박수일 경비원 아내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 저도 난처합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민원이 정말 사실인가요? 남편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관리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박 반장님이 억울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1502호에서 계속 민원을 넣으시니 1502호요? 어씨 말인가요? 네. 그댁 부인 되시는 분이 더 심합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부인이요? 네. 남편분도 가끔 불만을 제기하시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거의 매주 민원을 넣으십니다.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인분이 어떤 민원을 넣으셨는데요?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로 경비원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과거 전력이요? 네. 박 반장님이 예전에 금융회사에 다니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1502호 부인 되시는 분이 그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한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관리소장은 말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인 말씀이 박 반장님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위험하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경비원이지 무슨 첩자입니까? 개인정보를 왜 수집해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부인 말이 관리소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기는 박 반장님을 아는데 박 반장님은 자기를 모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더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과거에 뭔가 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걸 알고 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1502호 부인. 아세요? 응, 1502호? 어씨 부인 말하는 거야? 네. 그 사람 얼굴 본 적 있어요? 한두 번 봤나? 거의 남편분만 봤는데. 왜? 그 사람이 당신을 아는 것 같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를 은행에서 일할 때 아는 사람 아닐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은행 다닐 때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고. 다음 날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미정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1502호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1502호? 아, 최근에 이사 온 집? 남편이 무슨 회사 임원이라던데? 그 부인은요? 부인? 거의 못 봤어. 밖에 잘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왜? 혹시 그 집 사람들 뒷조사 좀 해줄 수 있어요? 뭐야, 무슨 일 있어? 저는 미정 언니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볼게. 3일 후 미정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있잖아.
1502호 부인 말인데. 네, 뭐 알아냈어요? 그 사람 결혼 전 이름이 김혜진이래. 근데 20년 전에 미정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됐었대.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대출 사기요? 응. 그때 그 사건 담당했던 은행이 미정 언니의 다음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형부가 일했던 그 은행 지점이래.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은행원으로 일할 때 처리했던 대출 사기 사건. 그때 용의자 중 한 명이 바로 1502호 부인 김혜진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여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조사했던 은행원의 얼굴을, 그리고 그 은행원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남편을 쫓아낸 거구나. 그 여자는 남편이 혹시 자신의 과거를 알아볼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 지금의 삶이 무너질 테니까요. 회사 임원인 남편, 고급 아파트, 그럴듯한 삶. 그 모든 것이 과거의 비리로 얼룩진 돈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 여자는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했습니다. 늙고 무능한 경비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남편을 쫓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저는 남편에게 20년 전 그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보, 은행 다닐 때 김혜진이라는 이름 기억나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혜진. 아, 그때 그 사건? 무슨 사건이었는데요? 대출 서류 위조 사건이었어. 가짜 재직 증명서랑 소득 증명서로 수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했지. 내가 서류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었어. 그래서요? 공범들은 다 잡혔는데 김혜진이라는 여자만 증거가 부족해서 빠져나갔어. 그때 그 여자가 울면서 억울하다고 난리 쳤었는데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1502호 부인이? 맞아요. 그 여자예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 쫓아낸 거구나. 여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우리도 뭔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증거? CCTV요. 경비실 CCTV에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한 짓들이 다 찍혀 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확인했어.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확인했는데 별 문제 없다고 했어. 그럴 리 없어요.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저는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CCTV 영상 좀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모님,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제발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관리소장은 마지못해 CCTV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짜 걸 보시겠어요? 11월 18일이요. 비 오던 날. 화면에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산을 들고 경비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씨가 차를 세우고 다가왔습니다. 여기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관리소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어씨가 우산을 낚아채는 순간 명확하게 남편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렸고 옆에 있던 입주민이 겨우 붙잡아줬습니다. 이건 폭행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소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각도로는 처음 보는데요. 다른 날 것도 보여주세요. 11월 3일, 7일, 12일. 하나씩 영상을 확인할수록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1월 3일, 주차관리 소홀 민원의 진실. 어씨가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건 옆차가 아니라 어씨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1월 7일, 택배 분실 위기 민원의 진실. 어씨 부인이 택배를 찾으러 왔다가 자기 택배가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CCTV를 계속 돌려보니 그 택배는 이미 3일 전에 어씨가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설명하려 하자 부인이 거짓말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남편의 팔을 밀쳤습니다. 11월 12일 불친절 민원의 진실. 남편이 어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어씨는 노인네 주제에 말 걸지 말라고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잖아요. 관리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원 내용이랑 실제 상황이 정반대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이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사모님, 이거 복사본 드릴게요. 이 영상은 보관해야겠어요. 관리소장이 USB에 영상을 복사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남편은 컴퓨터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 볼 때마다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당했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 영상을 입주민들한테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은 무슨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오히려 폭행당하고 모욕당한 피해자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 앉아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써요? 입주민 대표회의에 제출할 진정서야. 진정서요? 응.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70평생 참고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잘했어요, 여보. 이번엔 제대로 싸워요. 응, 이번만큼은 질 수 없어. 남편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관리사무소에 진정서와 함께 USB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긴급 입주민 대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것입니다. 입주민 대표회의가 열리는 날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보, 떨려요? 조금. 근데 괜찮아. 진실은 이기니까. 회의실에는 각 동대표 15명과 관리위원장, 관리소장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씨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어씨 부인 김혜진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박수일 경비원의 해고 건에 대한 재심의 자리입니다. 박 경비원 측에서 억울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거요? 어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죠?
민원은 사실이고 관리소에서도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들어보도록 하죠. 박 경비원님 말씀하세요.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간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입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적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어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불편했어요. 나이 많은 경비원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부인, 아직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CCTV 영상입니다. 제가 정말로 민원 내용처럼 일을 못했는지 아니면 다른 진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이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번째 영상, 11월 3일. 화면에는 어씨가 주차선을 밟고 주차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는 모습. 이건 제가 주차를 잘못한 거였네요. 백삼동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각도가 잘못된 거예요. 실제론. 조용히 하시죠. 영상 더 보고 말합시다. 관리위원장이 제지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11월 7일. 어씨 부인이 택배를 찾으러 와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 그리고 3일 전 어씨가 이미 그 택배를 가져갔던 장면이 연달아 재생됐습니다. 어머, 여러 대표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택배는 이미 가져가셨는데 분실됐다고 우기신 거네요? 그게 아니라 어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 11월 12일.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어씨가 노인네 주제에 말 걸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 이건 너무하네요. 완전히 인격 모독이잖아요. 대표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마지막 영상, 11월 18일. 비 오는 날, 어씨가 남편의 어깨를 밀쳐 넘어질 뻔한 장면. 이건 폭행 아닙니까? 경비원님이 다치실 뻔했네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어씨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원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습니다. 박 경비원님, 관리위원장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씨 부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어씨 부인께 묻고 싶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내려 하셨습니까? 그건 김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혹시 20년 전 일 때문입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전요? 관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20년 전 대출 서류 위조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의자 중 한 명이 남편이 김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어씨 부인 김혜진 씨였습니다. 뭐라고요? 대표들이 놀라 김혜진을 쳐다봤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공범들은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제 기억에서 잊혀졌죠.
그게 사실입니까? 관리위원장이 김혜진에게 물었습니다. 김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진 씨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다른 입주민들에게 알릴까봐 두려워하셨던 거겠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김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우릴 계속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부인,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입주민들께 똑같이 인사드렸을 뿐입니다. 부인만 특별히 본 적 없습니다. 거짓말. CCTV를 확인해 보시죠. 제가 다른 입주민들한테도 똑같이 인사하는 모습이 다 찍혀 있을 겁니다. 김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씨가 부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그게 사실이야? 20년 전 그 일이? 여보, 대답해. 사실이야? 김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관리위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박 경비원님의 해고는 부당했고 오히려 씨 부부가 허위 민원과 폭행으로 경비원을 괴롭힌 것이 명백합니다. 저는 씨가 입을 열려 했지만 관리위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씨 부부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대표들이 남편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경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네요.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씨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응, 이제 끝났어.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전체 입주민 대표 30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아파트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씨 부부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작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럼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502호 씨 부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허위 민원 제기로 경비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힘. 둘째, 경비원에 대한 지속적인 인격 모독 및 폭행. 셋째, 개인적 이유로 아파트 직원을 괴롭힌 행위.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걸 엉뚱한 곳에 풀었습니다. 경비원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씨가 남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다고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됩니까? 백사동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씨 부인은요? 할 말씀 없으십니까? 관리위원장이 김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김혜진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과거가 두려웠습니다. 과거요? 네. 20년 전 일.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섰을 뿐인데 그게 사실입니까?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혜진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만 섰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 서류가 다 위조된 거였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이유가 그거였군요. 관리위원장이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일로 제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일자리도 잃고 신용도 잃고 김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다시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남편을 만났고 겨우 평범한 삶을 찾았는데 그런데 박 경비원님을 보신 거군요. 네. 처음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가 했는데 며칠 지켜보니 확실했어요. 20년 전 저를 조사했던 그 은행원이었어요. 김혜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제 과거가 드러나면 다시 모든 게 무너질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네. 20년이란 세월은 사람의 얼굴도 기억도 바꿉니다. 저는 그때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부인은 그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부인을 알아봤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부인의 과거일 뿐, 현재의 부인과는 관계없으니까요. 경비원님. 하지만 부인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이 많다고,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제가 70년을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어씨 부부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위원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어씨 부부는 박수일 경비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둘째, 허위 민원에 대한 정정 공문을 아파트 전체에 게시할 것. 셋째, 향후 6개월간 입주자 대표회의 참관 금지 및 각종 아파트 행사 참여 제한. 그리고 관리위원장이 어씨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향후 유사한 일이 한 번이라도 더 발생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경비원님, 관리소장이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경비원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관리소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파트는 박 경비원님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그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잘못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지 않아. 매일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일해야 한다는 게 어씨 부부 말하는 거예요? 응. 물론 그 사람들이 사과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복직하든 다른 일을 찾든 아니면 그냥 쉬든 저는 당신 편이에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좀 더 생각해 볼게. 3일 후 남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복직하기로 했어. 정말요? 응. 도망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는 입주민들도 많잖아.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복직 첫날 남편이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입주민들이 경비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경비원님, 돌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경비원님 없으니까 정말 불편했어요. 입주민들은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작 복직할 걸 그랬어.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고 따뜻해요. 응, 이제야 알았어. 남편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복직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응, 그래. 얼굴이 달라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 사실 변한 건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분위기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아, 민준이 아빠. 안녕하세요. 경비원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더 살기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있죠. 경비원님이 계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입주민들의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경비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어머, 우리 서연이 대단한데? 축하해. 할아버지가 지난번에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남편은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참 순수해.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그리고 어씨 부부도 변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경비원님. 네, 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씨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짧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네. 그 후로 씨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과하지도 어색하지도 않게. 김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비원님, 이거 받아주세요. 어느 날 김혜진이 경비실로 찾아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손편지예요. 읽어주세요.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그 편지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경비원님께 매일 경비원님을 볼 때마다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저는 제 과거가 두려워 다른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경비원님은 20년 전에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다 해도 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느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숨기느라 다른 사람의 현재를 망가뜨렸습니다. 앞으로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경비원님께 제대로 사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1502호 김혜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용서해 줄 거예요? 용서.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쉽진 않아. 상처는 아직 남아있거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도. 남편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센 게 아니라 마음이 강한 사람. 어느 토요일 오후 아파트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파트 자랑, 우리 경비원님 자랑 행사였습니다. 관리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행사였는데 입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박수일 경비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경비원님은 지난 3년간 우리 아파트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셨고 입주민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셨죠. 관리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여러분과 함께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경비원님은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덕분에 아침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마이너스 302호. 우리 딸이 경비원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할아버지 같다고. 마이너스 503호. 비 오는 날 우산 빌려주신 것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덕분에 합격했어요. 마이너스 1203호. 경비원님 없었으면 우리 아파트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입주민 대표 일동. 영상 속에는 수십 명의 입주민들이 등장해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받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당연하죠.
복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어. 70살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여보. 그리고 어려울 때 날 믿어준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 우리는 한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있잖아, 여보. 응? 나도 처음엔 무시당할 줄 알았어.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세상이 그렇게 차갑다고 생각했거든.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아니더라. 세상은 아직 따뜻했어.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더라. 맞아요.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지.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살이어도 80살이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여보.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더욱 당당하게 일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상을 받은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는데 주민 간 소통과 상호 존중 문화가 잘 정착된 아파트로 선정됐다고 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관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 상은 우리 아파트 박수일 경비원님 덕분입니다. 경비원님이 보여주신 성실함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그날 남편은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남편은 75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경비실로 출근합니다.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남편을 늙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보물, 살아있는 어른의 표본, 본받고 싶은 어르신. 사람은 나이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증명했습니다. 70세도 75세도 아직 충분히 가치 있는 나이라는 것을, 존중받고 사랑받고 필요로 받을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어느 저녁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뭐가? 경비원 한 거요.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후회? 전혀. 오히려 이 일을 해서 정말 다행이야. 왜요? 나도 늙었다고 무시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세상은 아직 따뜻하더라. 좋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게 가장 큰 선물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남편, 앞으로도 더 살아갈 남편, 그 삶이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바라며, 그리고 모든 노인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렇게 함께 저녁을 맞이했습니다.